음. 자, 내 마음인데 내 뜻대로 안 될 리가. 참 내 마음인데 정말 힘든 것 같아. 내 마음을 내가 어쩔 때는 알지도 못하겠고 머릿속으로는 이게 맞는데 또 그거와는 또 반대로 또 행동할 때도 있고요. 음. 그래서 내 마음이 내 그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조절이 안 되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될 때 참 괴로운 것 같아요. 답답하고. 음. 그러니까 좀 되게 아이러니하죠.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내가 너무 싫어요. 그런 내 모습이 너무 싫은데 나도 모르게 또 자꾸 눈치를 보고 또 눈치를 보니까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고 또 너무 싫죠. 또 그 모습도 좀 괴롭죠. 음. 그리고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 때 쉽게 좀 이렇게 떨구지 못하고 계속 주저앉아 있을 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실패할 수 있어. 내가 이거 해본 적이 없는데 실패하는 건 당연하지. 다음번엔 실패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털어버리고 일어나야지.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내가 그때 그렇게 왜 그거밖에 못했을까? 내가 그거 그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막 자꾸 필요 없는 정말 에너지 소비만 하는 생각만 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럴 때 또 너무 싫죠. 음.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은 연인하고 헤어졌는데 정말 그 쿨하게 헤어지고 싶은데 막 자꾸 뭔가 이렇게 연연해하고 막 이렇게 그런 나의 모습 싫죠. 음.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는 이러지 말아야지 원치 않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괴롭죠, 심정은. 음. 그래서 이 괴로움의 많은 부분이 이 통제력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통제를 잘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덜 괴롭게 살까? 거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제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은 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통제가 될 수 있는 영역과 통제가 힘든 영역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부터가 먼저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통제 불가능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미련을 갖고 내가 그걸 막 계속 붙들고 있으면 괴롭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부싸움도 그렇대요. 이 평생 부부싸움 하는 이유를 이렇게 보면, 그 상대방이 바꿀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음, 음. 이제 그런 거 되게 흔하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이 그러는 거면 그게 보여요. 아, 저게 바꾸기 힘들 것 같은데 아무리 싸우고 해도 그런데도 계속 싸우죠.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둘이서 서로 막 그러는 건데 근데 또 그게 또 남의 일은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또 내가 또 그런 나를 못 볼 수가 있더라고요. 못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괴로움의 시작이래요. 진짜 맞는 얘기죠. 근데 진짜 그 맞는 얘기인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내일이 월요일이어서 막 짜증나는 거야. 아, 또 내일 월요일이야. 아, 막 이러고 그리고 날씨 왜 이렇게 더워. 아, 진짜 짜증나. 막 이러고 상대방 성격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런 거는 뭐 시간적인 거, 날씨, 그리고 상대방의 성격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 통제 불가능한 영역을 갖고 굉장히 많이 싸운다는 사실이에요. 현실은. 그래서 이제 책에서 정리를 해줬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은 타인, 가족, 지난 시험 결과, 그리고 떠나간 애인의 마음, 그리고 날씨, 과거, 우주. 바꿀 수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것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다 우리가 헤아려 보면.
그러면 도대체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 그러면 다 못 바꾸는데 뭐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처럼.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거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음, 음.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내 자신부터 생각해 보면 진짜 바꿀 수 없는 거 가지고 굉장히 막 그거에 매달려 가지고 막 그 에너지를 많이 써요. 막 화도 내고 막 분노도 하고 막 진짜 그 상당 부분이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와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신경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어느 순간에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싹 의식이 바뀌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로지 바꿀 수 있는 건 난데 그 남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 생각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 나만 바꾼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나에 집중해서 그렇게 타인에 대해서 전혀 그런 마음 없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 바꿔야겠다는 막 그런 마음 전혀 없이 오롯이 그 나 자신을 이렇게 단련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분들은 정말 현명하신 분인데 확률적으로 많지는 않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쪽이고요. 음. 자, 그리고 타인은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 아닌데. 타인 나 막 괴롭게 하고 하는데. 그죠? 근데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타인은 나를 괴롭게 만들 수 없대요. 왜냐면은 이 괴로움이라는 것도 내가 스스로 그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타인이 그 내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행동하고 그런 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고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내 감정의 통제력을 그 상대한테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의존이라고 하는데 내 기분이 다른 사람한테 맡겨져 있는 상태라는 거라고 해요.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음. 그래서 타인에게 의존할 때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완전히 내 통제 밖에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엄마가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은 거예요, 아이한테. 근데 이제 아이는 그게 되게 고민이고 힘든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래서 전화만 와도 불안한 거예요. 아, 또 엄마가 또 나 전화해가지고 또 뭘 또 하라고 하지? 전화 오는 것부터가 불안한 거예요. 음. 근데 이런 경우에 이 괴로운 이유가 전화가 와서 엄마한테 전화가 와 전화벨이 울려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게 그 내가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나한테 뭔가 요구할 텐데 나는 그거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그 이미 통제권이 엄마한테 있기 때문에 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뜻을 지금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타인의 말에 내가 굉장히 내 감정이 휘둘릴 때는 나의 통제권이 그 타인에게 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앞서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쨌거나 우리는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나이다라고 그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내가 아니라 나의 뇌 또는 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변화하는 것을 좀 알아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전두엽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전두엽에서 그 하는 일이 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거나 뭐 미래를 위한 신중한 선택을 하는 일.
그래서 되게 그런 중요한 뭐 뇌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지만 아무튼 전두엽에서는 뭔가 계획적인 일이나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큰 계획이나 이런 걸 세울 때 이런 거를 좀 계획을 세워서 그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전두엽이 발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해요. 과거에 이제 그 뇌 실험에서도 보면은 그 전두엽이 손상된 환자들을 살펴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손상됐다고 모두 다 뭐 100%뭐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선택을 하거나 그런 좀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렇게 이제 뇌를 좀 써야 할 때 그런 부분이 다 어렵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전두엽이 손상된 그 환자들의 패턴을 봤을 때 대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렵다고 되어 있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전두엽에 이제 기능을 발달시킬수록 우리가 이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대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은 이 전두엽을 어떻게 발달시키냐? 굉장히 좀 모호한 얘기죠. 뭐 이렇게 운동을 해서 단련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라고 해요. 마음 챙김은 좀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 챙김을 통해서 그 내 마음의 방향키를 잡고 내가 이제 방향키를 잡았기 때문에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기르면 된대요. 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나는 내가 나에게 시키는 거를 정말 잘해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음, 네, 정말 어려운 건데,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은 내 마음이기 때문에, 물론 내 마음이 언제나 내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쨌건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의 운전대를 잡고 살 수 있는 존재는 나 하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참, 이 책에서도 제가 그 평상시에 되게 좋아하는 기도문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이 기도문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이거 SNS에도 많이 그서도 볼 수 있고, 이제 읽어드릴게요. 신이시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네, 너무 좋은 기도문인 것 같아요. 음, 음, 정말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음, 자,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싫지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변화해야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하는 것들을 그 헤아릴 수 있는 지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오징어 게임에서 이제 많이 나온 달고나 있죠. 그거 많이, 드셔보셨죠? 음, 전에 저 어렸을 때는 이거를 띠기라고도 불렀던 것 같은데, 막 똥과자라고도 불렀다고 해요. 뽑기. 그러니까 우리 막 어렸을 때는 이거 그 길거리에 이거 파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 학교 근처에. 요즘은 학교 근처에 그런 게 되게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저 예전에는 우리 학교 근처에 진짜 돈 쓸 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분식집부터 시작해서 문방구, 그쵸. 근데 요즘은 진짜 뭐 없는 것 같아. 학교 안에도 매점 이런 거 없는 지도 되게 오래됐고. 그러니까 저 때는 정말 돈이 진짜 많았어야 돼. 돈 쓸 데가 너무 많아. 학교 가도 매점에 뭐 그때 막 도시락 싸고 다닐 때잖아요. 급식 아니고.
저는 제 세대는 그렇거든요. 어머 나 꼰대인가 봐.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혼자 막 과거 얘기를 하고 난리야. 아무튼 그 재밌는 게 참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쉬워요. 물론 이제 뭐 요즘 그 아이들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런 환경이면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제 생각에는. 여기 책에서 그 달고나 얘기가 나와가지고 잠깐 제가 흥분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막 그 50원, 막 100원 주고 먹었던 이런 달고나, 우리 그거 하나 먹고도 정말 그 행복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정말 50원, 뭐 100원이 아니라 막 5,000원, 막 6,000원, 7,000원, 막 커피 한 잔에 되게 비싸잖아요. 음료값이. 뭐 밥값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커피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우리 디저트, 뭐 케이크나 뭐 이렇게 달달한 거, 그런 거 먹으면은 진짜 거의 식사값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음. 어쨌든 우리가 그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값비싼 것들이 이제 환경적으로 되게 많이 생기고 또 그 SNS를 통해서 이런 소비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돼 있어서 어, 정말 그 얼굴만 SNS 상으로 얼굴만 그냥 내가 안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뭘 사고 뭘 이렇게 소비 형태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SNS 중에서도 그 어떤 상업적인 광고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그런 마케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사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웬만하면 마트를 큰 대형마트를 뭐 요즘에는 많이 안 가시는데 이렇게 잘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보면 생각 필요 없었던 건데 보면 필요한 것 같아. 음. 어. 그래서 보면은 꼭 마트에서 장을 보면 뭔가 어 그 예산에서 맨날 그 오버되는 거예요. 장 보는 비용이. 근데 또 막상 갖고 와서 보면 별거 없어. 또 먹을 게 없어. 음. 이게 딱 필요한 것만 사야지. 그리고 저는 이렇게 메모를 해가는 편인데 너무 이렇게 잘 뭘 빠뜨리니까 잊어버리고 하니까 꼭 뭘 메모를 해가기는 하는데 거기서 꼭 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소비나 이런 것들은 각자 이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취향에 맞게 이제 조절해서 하는 건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오픈되어 있고 그런 소비 형태에 대해서 뭐랄까요? 좀 그 어떤 그런 기준이 없는 그 친구들이 봤을 때는 그 굉장히 그게 우상화될 수도 있고 조금 안 좋은 측면으로도 조금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각자 뭐 그 각자 그 생활에서 소비하는 거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환경적으로 이런 값비싼 물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그 그렇게 그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뭐 가방이나 뭐 옷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걸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몇 번을 고민을 하고 사서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뭐 택배로 받거나 했을 때 그 상자를 뜰 때 너무 기분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뜯었는데 너무 그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만족스러우면 정말 좋은데 이제 그게 그런 즐거움들이 끝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뭐 즐겁게 살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매일매일 뭐 이렇게 즐겁게 살고 또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갖고 좋아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이런 거로 즐거움을 쫓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제 여기서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즐거움을 그 쫓는 거, 즐거움을 쫓는 행위를 들여다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꼭 알고 지나가면 좋은 게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도파민이 뭐 분비가 안 되면은 그 문제가 되는 병도 있고 하죠.
그래서 이 뇌 속에서 이 도파민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그 신경활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우리가 이제 맛있는 음식, 저도 굉장히 맛있는 음식 싫어하는 사람 없죠. 식탐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안 봐야 돼. 안 보면은 뭐 살 일이 없는데, 보면은 뭔가 필요한 것 같아. 이유가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아니면 뭐 먹고 싶은 거 되게 먹방에 되게 가치를 두는 사람 있잖아요. 먹는 거에 되게 중요하게 가치를 두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뭐 옷이나 패션 뭐 이런 거, 명품 이런 거에 또 크게 가치를 두고 사시는 분이 있고, 뭐 가방 아니면 뭐 스포츠 뭐 아니면 여행, 되게 다양하잖아요. 어쨌든 각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그 부분에 돈을 쓰는 거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다 각자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획득했을 때 도파민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대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를 성취를 했을 때.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파민 수준이 다시 떨어지면은 뭔가 실망, 그리고 약간 불만족, 이제 그런 감정이 들면서 별로 감정이 유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쾌한 감정이 든다고 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불쾌한 감정이 들면은 또 우리는 그 도파민을 조금 더 만회하기 위해서 또다시 또 다른 걸 또 갈구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끝없이 도파민을 갈구하는, 계속 그 형태가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를 기대할 때, 아니면 뭐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좋아하는 옷을 사서 내가 그 옷을 입었을 때 그걸 상상을 한다고 하면은 그 즐거움을 더 크게 생각을 하기도 한대요. 그 부분을 착각하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는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은데, 또 굉장히 그것을 또 기대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음식이 그럴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저 회사에만 취업하면은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행복할 것 같아, 막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정말 갖고 싶은 막 어떤 가방이 있었어. 나 진짜 그 가방만 있으면 나는 진짜 다른 가방 다 필요 없고, 난 그것만 있으면은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정말 같이 여행 가고 싶던 오랫동안 내가 고대했던 친구랑 여행을 떠났어요. 해외 여행을 정말 정말 몇 년 준비해가지고 친구랑 갔는데, 막상 갔는데 여행에서 막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난 거야. 음. 그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내가 너무너무 기대했던 그 여행이 정말 여행이 아니라 정말 정말 슬픈 그런 시간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뭔가를 되게 고대했는데, 이것이 이제 내가 생각만큼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이 도파민 수준이 확 떨어지면서 굉장히 불쾌한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즐거움을, 내가 더 큰 즐거움을 또 찾고 싶어서 또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달고나를 또 다시 찾아서 나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순환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인간이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 즐거움에는 꼭 함정이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즐거움, 내가 뭔가를 내가 아주 고대했던 걸 이뤘을 때 그 즐거움은 아주 잠깐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감정이 일시적이고, 쾌락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순간의 일시적인 쾌락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에 대한 도파민에 대한 뇌의 특성을 이제 얘기를 했고, 어쨌든 현대에 와서 우리가 이제 쾌락을 주는 행동이 쇼핑, 게임, 뭐 유튜브, 뭐 SNS, 그리고 여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해진 거죠. 예전에 비해서 종류가 다양해진 거죠. 근데 어쨌든 과거나 지금이나 즐거움을 쫓는 그런 우리가 계속 내가 뭔가를 즐거움을 쫓고 갈구하는 거는 그렇게 계속 순환하는 거는 똑같다는 거죠. 그 방식은.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원하고, 또 그것을 막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시도하고 성취하고,
또 성취하고 나서 또 그 순간의 즐거움이 또 지나면 또다시 갈망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쳇바퀴가 돌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성취하고, 또 값비싼 물건 이렇게 어렵게 손에 넣어도 충분히 만족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잠깐 갈망하는 것도 뇌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이제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뭐 손바닥만한 달고나를 먹고 만족했다 그러면 다음번엔 더 큰 달고나를, 그리고 구두를 샀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산 것보다 더 좋은 구두, 더 예쁜 구두, 그리고 우리가 SNS를 한다고 하면은 뭐 좋아요 수를 더 많은 수의 좋아요를 내가 받고 싶다. 뭐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이 여기 레벨업에서 더 한층 더 레벨업을 하고 싶다. 이런 것도 계속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들이 그 계속 끝이 없고, 그 결국에는 그 끝에 가서는 불만족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는 곧 삶이 괴로움이다. 그래서 뭐 갈망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막 안 달라. 사실 괴롭죠. 나 그거 막 뭐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뭐 여행 가고 싶고 막 그러니까 갈망하는 게 있어도 내가 그거를 갖기 전까지는 뭔가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또 막 내가 원해도 이렇게 다 내가 그 원하는 걸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막 갈망했는데 얻지 못해서 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갈망하는 거를 어렵게 얻었어. 근데 이 즐거움이 또 언젠가 끝나요? 그러고 나면 또 괴로워. 그리고 갈망하는 걸 얻었는데 내 그 기대에 못 미쳐. 뭔가 부족해.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럼 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계속 순환이 되는데, 이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비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소비하는 즐거움, 이런 것도 굉장히 뭐 명품을 사고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즐거움을 주는 어떤 그런 형태로 SNS를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과 공유를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자극적이죠. 그래서 현대인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돈이 많이 드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명품 뭐 하울 이런 것도 막 하잖아, SNS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나한테 자극이 되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고 저런 게 갖고 싶고 하면 좀 괴롭겠죠. 자,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현대인의 마음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마음이 돼버린 걸까? 라고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뇌가 가진 특성이, 이제 인간의 특성이 이런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즐거우려고 막 내가 뭔가를 갈망하고 쫓고 하는데 자꾸 또 괴로움이 또 동반이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함정에 놀아나지 않고 평온함을 이제 찾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드는 마음이 아니라 어디서든 공짜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래서 자꾸만 무엇을 이제 갈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는 마음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영상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I knew from the first time I met you, I knew that heart is never lied. Felt like the sun king in Versailles. And I fell from the first time I met you, baby.
like a night sky in July. 'Cause you never leave me dry. You, baby, share new light all my life. And I knew, told me your name, girl, was going to ride it on the road and shout it down till Montreal. Yeah, I knew well. You told me your name, baby. Things we will never be the same.